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사법 족쇄 푼 이재용 뉴삼성 드라이브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일정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어제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이 8년 전에 기소가 됐었던 제일모직 삼성물산 부당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 등등과 관련한 항소심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2심에서도 무죄가 났다라는 겁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사법족쇄 풀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상고심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1심, 2심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의 기소 좀 무리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과연 상고를 할 것이냐 여부도 사실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좀 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2심도 무죄,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다. 네. 1심, 2심 모두 무죄가 나오긴 하지만 지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은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 기간 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게 많아도 너무 많다. 이 얘기즉슨 지금이라도 열심히 달려나가야 할 때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다음은 EU 통상전쟁 확전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정말로 부과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과를 잠시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같이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이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약 한 달 동안 좀 유예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왔는데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EU도 근데 우리가 좀 관세 다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EU도 부과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밤 사이에 나온 소식 더불어서 어제 나왔던 얘기를 같이 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 모시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어떤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한국 증시와 환율을 덮쳤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증시랑 환율 여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전체 증시가 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2.52% 떨어졌고요. 코스닥 3.36 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대만 각권 등등 다 떨어졌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쭉 올라가서 1,467원이 넘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아 전체가 좀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아닌데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관세 전쟁 포석만 듣고 흔들린 한국 경제다. 네. 아직 우리나라를 향해서 총을 쏜 것도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쏜 이 포석만 듣고도 한국 경제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럼 정말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잠시 뒤에 전문가를 좀 모시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헌재 이례적 선고 연기입니다. 어제 오후 2시 예정대로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었는데 이례적으로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대체 왜 연기를 한 것이냐?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지금 보면 귀마개 보이시나요? 꽁꽁 싸면 목도리도 같이 있습니다. 네, 추워도 너무 춥다라는 거죠. 어제 추웠죠. 그런데 어제 추운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체감온도 영하 25도입니다. 꽁꽁언 출근길.
이제 막 출근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감으로 따지면 심지어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추워도 너무 춥다라는 겁니다. 네. 서울 동북권 올겨울 첫 한파 경보입니다. 올겨울,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에요. 올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요번 겨울 들어서 정말 추워도 너무 춥다라는 거. 전남, 전북, 제주 최대 30cm의 눈이 올 거다라는 예보도 같이 있습니다. 네,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꽁꽁 잘 싸매고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일부 지역은 눈이 오는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출근하시길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하루 사이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제가 기사가 지금 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조간 기사가 없어요. 어제 새벽 1시가 넘어서부터 오늘 새벽 조금 전 한 6시 반, 7시까지 쭉 나온 얘기들입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멕시코, 미국 이 위아래로 있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 캐나다, 멕시코는 25%, 중국은 추가 10% 관세를 부과 정말 할 것 같다. 현지 시각 4일부터 한다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밤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멕시코는 관세 부과하기로 했는데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두 번의 통화 끝에 이 총리와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두 번에 걸쳐서 조금 전 나온 소식이 이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부가 30일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통화를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4시간 안에 대화할 겁니다. 합의를 못하면 관세 올라갈 수밖에 없죠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Well, nobody's out with Mexico. We had a great talk with Mexico, but we have to stop fentanyl from coming in. And they've agreed to put in 10,000 soldiers permanently, like forever, 10,000 soldiers at their side of the border and stop fentanyl and illegal aliens from coming into our country. China will be speaking to China probably over the next 24 hours. We don't want fentanyl coming into our country. China's involved with the Panama Canal. They won't be for long. 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뭘 약속을 했길래 그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한 달 유예하기로 했는가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게 반이민 정책인 거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에 군인 10,000명을 배치해서 이 불법 체류자들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민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마약 불법 이민 단속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캐나다는 어떻게 했느냐. 캐나다도 국경 강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투입하겠다. 병력도 추가 배치하겠다.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 펜타닐 차르도 임명을 하겠다. 마약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거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 달간 관세 일단 이 유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선 24시간 이내에 대화할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아까 직접 들으신 것처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게 펜타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권 좀 요거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대종입니다. 예. 네, 교수님 지금 저희가 쭉 좀 봤는데 지금 일단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민자 단속도 하고 마약 단속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이 약속을 받고도 한 달 유예거든요. 그럼 이 약속 좋긴 좋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다른 게 있는 거거든 이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대체 뭐냐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예,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네. 미국에서 마약 단속을 원하는 것, 또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소하는 것, 네. 또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하. 예,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 펜타닐이나 마약으로 한 11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2천만 명을 취임하면 이제 추방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평균 부담하는 은행의 대출 금리가 한 8% 정도 되고, 네. 또 월급의 한 50% 정도가 집세로 나가거나 집세에 대한 은행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부터 먼저 좀 잘 살게 해주고 미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본인이 해소해 주겠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요. 대한민국은 매년 한 1,000조 원 정도를 수출하고 900조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가 한 100조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네. 이 가운데 한 80%가 미국에서 흑자를 얻은 것인데요.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어서 관세를 원래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 국민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25%의 이런 고관세를 부과해서라도 미국이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바로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민자 단속, 마약 단속,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역 적자 부분인 건데, 요 무역 적자 해소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뭐 명확하게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한 달 유예하고 좀 더 갖고 와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행정적인 조치거든요. 이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면 관보에 세부 사항이 사실 게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나왔느냐. 미국이 캐나다랑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 이 세부 사항을 관보에 좀 게재를 했다라고 해요. 네. 이 관보에 게재를 한 게 지금 멕시코는 없는 상태고 캐나다와 중국에 대해선 지금 이 세부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근데 교수님, 이 관보에 게재하고 안 하고는 결국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여부에 좀 차이가 좀 크게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런 일종의 전략, 관세 부과 전략, 이게 1기 때도 썼던 전략이긴 하거든요. 이런 게 2기에서도 지금 똑같은 게 통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 뭐 세부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는 건 이번에는 정말 실행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 2기 때도 우리 학자들은 한 30% 정도가 본인이 공약했던 것을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취임한 지 1월 20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이제 한 열흘 정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이 고관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우리가 보통 미치광이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던 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편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전략을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방위비를 9배 올려달라. 그쵸. 우리가 보통 한 10% 20%는 생각하지만 9배를 올려달라, 10배를 올려달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입니다. 개인 재산이 한 2조 정도 되고 골프장도 한 1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뉴욕에서 상가와 호텔을 지어서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이런 상대가 놀라울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본인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했지만 네. 우리 학자들은 한 6월경에 끝낼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계획했던 것에 한 30에서 50% 정도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사업가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협상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좀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 실질적으로 미국이 정말 원하는 무역 적자 해소나 이런 부분들을 좀 관철을 시키지 않겠느냐. 뭐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말씀도 좀 같이 해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멕시코, 중국 그리고 뭐 캐나다 이 세 개의 나라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좀 같이 보시죠. 트럼프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했다. 이번엔 EU 정조준입니다. 잠깐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It will definitely happen with the European Union. I can tell you that. I wouldn't say there's a timeline, but it's going to be pretty soon. But long term, the United States has been ripped off by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We have deficits with almost every country. Not every country, but almost. And we're going to change it. 네. 지금 뭐 거의 미국은 모든 나라에서 갈취당했어요. EU도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 나설 거예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영국 언론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EU에 대해서는 아마도 10% 관세를 부과할 걸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사실 관건은 이러한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인 건데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부과.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이 멕시코에 나가 있는 기업이 많고 캐나다 나가 있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영향받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유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EU에도 10% 정도 고관세를 붙여서라도 이렇게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국방비 세계 1등이고 또한 세뇨리지라고 해서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한 70% 정도 되고 유로화가 20%,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순으로 결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해서 거기서 얻는 이익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한 2.5% 정도인데요. 네. 이와 같이 EU에 대해서도 이런 고관세를 부여할 테니까 무역 적자를 줄여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네.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배터리 이 5개의 순서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우리가 작년에 한 80조 원 정도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U에 대해서도 이런 반도체를 포함해서 고관세를 부과할 테니까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석유를 수입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사우디 순서로 우리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여할 테니까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여달라. 이것이 바로 목표다.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위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은 EU를 통해서 오는 영향도 영향이지만 EU 다음 타깃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걸 더 많이 우려를 하고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했다. 지금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캐나다, 이 중국, 그리고 멕시코, EU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갈취당했으니까 모든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금 관세 손볼 거예요라는 취지로 지금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게 1대1 싸우면 승산이 좀 더 높을 수 있는데 3대1, 5대1, 10대1로 이렇게 싸우게 되면 미국처럼 모두를 적으로 돌리면 이게 승률이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네. 그 GDP로 따진다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 정도 되고요. 네. 전 세계 국제금융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가 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국 국민들이 일단 좀 잘 살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은 평균 관세율이 2.5%고 전 세계에서 값싼 물건을 미국에 수입을 해서 미국의 소비의 대국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미국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캐나다, 멕시코는 원래 관세가 없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고관세 25%를 부여한다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2026년에 반도체 공장을 완성합니다. 약 한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의 11배 크기로 텍사스에서 반도체 공장을 이미 짓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가전 세탁기 공장을 포함해서 LG도 마찬가지고 파레바게뜨까지도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을 고용해야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미국 이외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는 모두 관세를 부여할 테니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구해달라, 만들어라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다. 우리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교역의 33%가 중국이고 미국이 20%, 일본이 6%입니다. 네.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비중에서 중국이 무역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점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네. 이제 미국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겠고 더 많은 것을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이 트럼프의 정책은 4년간 당연히 지속이 되겠지만 네. 이후에라도 미국 대통령들은 미국에 더 많은 교역을 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에 초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무역 정책에 대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 부분을 미국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포션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중국은 또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두 시간 앞두고 기사 보겠습니다. 현재 마은영 미임명 선고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어제 오후 2시에 원래 선고가 날 예정이었었는데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헌재에서 밝힌 시각이 바로 어제 오후 2시였었는데 정오쯤 이거 좀 더 연기하겠습니다. 변론 재개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연기를 한 것이냐.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는 대략 이렇게 한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지금 분류를 했습니다. 이유, 청구인 자격 문제.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그냥 단독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두 번째, 마은혁 후보자.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가 헌재에서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제 선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 세 번째, 졸속 선고 두고 재판부 내부의 이견. 그러니까 이 선고를 어제 오후 2시에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졸속 아닙니까? 라는 등의 얘기가 내부에서도 기다 아니다. 오늘 합시다. 좀 더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이 3가지에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제시한 건데 원 변호사님은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청구인 자격 문제. 청구인 자격 문제. 청구인 자격 문제가 저게 굉장히 그 처음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청구인 적격은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변론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청구 적격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각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22일 날 그 변론을 하고 너무 빨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졸속 재판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연기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비판했던 사람들의 말이 타당했다라는 거를 헌재가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고기일을 왜 그렇게 빨리 잡았냐고. 그거는 네. 또 그 사실은 문영배 권한대행의 그런 어떤 졸속 재판 진행 이거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헌재가 권위가 서겠느냐. 졸속의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원 변호사님 말씀은 졸속 진행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 제일 큰 문제 부분은 아마도 국회의장이 별다른 추가적인 의결 없이 이걸 권한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냐, 자격이 되는 거냐 여부가 가장 큰 문제로 논의가 됐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변론을 제기한 건 지금 헌재 안팎에서 네. 어떤 이야기가 미리 어떤 결론이 나을지도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 따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법에도 맞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사회적 분쟁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기관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을 보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는 당연하지만 이 당사자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따른다. 최상목 대행 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이 만약에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추가 검토하겠다. 아니요. 사법 절차는 추가 검토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근데 보수정당에서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이거는 제대로 진행을 했네, 안 했네, 졸속이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변론 제기 안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상목 대행이 일단 대행 측에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의견서를 좀 뭐 촉박하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지만 촉박하게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네. 국회의장의 어떤 단독 결정이면 안 된다. 국회에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회 측의 의견서는 제출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이유로 평의에서 논의가 됐을 거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헌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는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이 헌재가 꼭 다시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여당에서도 강하게 뭐 결론이 나도 인용이 된다고 해도 헌재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어떤 강한 반발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개해달라는 신청을 넣기도 했고 그런 걸 모든 걸 좀 감안을 해서 한숨 숨 좀 돌리고 가는 차원에서 변론을 제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중에 나온 게 최상목 권한대행도 변론 좀 더 합시다. 변론 재개해 주세요라는 신청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언제 넣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 지난달 31일에 변론 다시 재개해 주세요. 좀 더 논의해야 됩니다라고 변론 재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이 추가 의견서로 넣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원 변호사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 변론 재개 신청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뒤에 헌재가 이걸 받아들여줬다고 한다면 아까 또 장 변호사님은 아니 이건 사실은 결론이 날 거예요라고 이거 위헌이라고 결론 날 거예요. 마 후보자 이거 임명해야 된다고 날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걸로 보면은 그러면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재개가 됐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하기 전부터 네. 빨리 이렇게 너무 급하게 잡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냈던 서면에 이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국회법 109조에 따라 가지고 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된 거다. 그런 이야기는 변론으로 이미 다 현출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아니 심리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변론 재개 요청이 들어간 거지. 갑자기 그전엔 쟁점이 아닌 걸 변론 재개 요청을 통해서 쟁점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네. 지금 애초에 문제,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심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판결 선고하기 2시간 앞두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네. 저는 아마 위헌과 관련한 그런 판단을 하는 재판관이 수가 굉장히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분들이 위헌이라고 쉽게 정족수를 채웠다고 하면 저는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판결 선고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다투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의견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추가적으로 심리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원 변호사님은
만약에 이게 당연히 위헌이라고 나올 결론이었으면 어제 했지 굳이 변론 제기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리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거 아닙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어떤 이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가름을 타주는 절차거든요. 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할 때 국회의 대표입니다. 하나의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명이 동일하게 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거쳤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2명은 합의됐다. 1명은 안 됐다라는 임의적인 잣대로 임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헌법에는 333 그러니까 국회목 3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명한다라고 해서 형식적 임명권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임의적으로 그냥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갈라가지고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국회까지 통과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이건 국회의 어떤 입법 권한이 침해됐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사례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국회의 의결을 별도로 거친 절차는 없었다는 게 지금 국회 측의 주장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렇게 임의적인 기준으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해주지 않아야 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위헌이라고 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안 따라도 된다. 최상목 대행도 변론을 다시 재개해달라. 말씀대로 예전부터 있었던 쟁점이면 의견 개진을 진작에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연기 전략에 어쨌든 이게 불복의 밑자락을 깔고 있으니까 헌재가 그렇다면 나중에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씩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또 장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그러니까 헌재에서 판단할 때 이른바 이 재판관의 어떤 위헌이다 아니다 이게 쪽수 문제가 밀리니까 그런 거다라는 이 주장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도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여지를 아예 제하는 거다. 선고가 나오기 전에 그런 절차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오후 2시에 선고 안 날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 오늘 연기됩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마은혁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관해서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겁니다. 결정의 강제적 집행력은 없다. 근데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또 아니다라는 설명을 어제 오전에 이 브리핑에서 직접 헌법재판소 쪽에서 또 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원 변호사님, 이건 인용됐는데 안 따르면 이거 위법이에요라고 얘기를 한 건 또 의미심장해요. 근데 저런 이야기를 미리 예단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재판의 결과를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공보관의 태도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그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 네. 불합치라는 결정은 위헌이지만 언제까지 입법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입법을 안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뭐 국회를 어떻게 제재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임명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뭐 헌재에서 나오든지 간에 네.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있다는 거 그거는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처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이게 결국에는 탄핵 소추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한 어떤 빌드업, 명분상의 빌드업을 그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워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부적절하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발언들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게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변론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최종 선고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죠. 주목되는 입입니다. 누구의 입이 주목이 되느냐 보겠습니다. 증언 때 서는 군 장성들, 윤 면전서 내란숙의 지목하나.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이 탄핵 심리 5차 변론 기일입니다. 오늘
군 장성들이 많이 선다라는 거죠. 증언대에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도 나오고요.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도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들이 오늘 증언대에서는 이들이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오셔서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예, 1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네, 지금 홍장원 전 차장과 이진우 전 사령관의 이 얘기를 지금 직접 들었는데 사실 이러한 발언들을 토대로 이 수사기관에서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에 내란 수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다라는 혐의로 지금 윤 대통령이 좀 기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윤미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오늘도 출석을 할 겁니다. 그럼 윤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입니다라는 취지의 앞선 지금 저희가 들은 것 같은 이런 진술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또 선서를 하고 본인들의 재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도끼로라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들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되면요. 아마 이 증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사실상 지목하는 현장을 국민들이 목도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라면 네. 출석을 하지 말 것을 권유했을 겁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 여러 다수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을 가공으로 지어내고 있다라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인 사실을 그 현장에서 체험자들만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은 일단 관련자들의 진술과 윤 대통령의 진술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 나라면 내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오늘 이 탄핵 심리에 나오지 말라고 권했을 것 같다라는 취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모르는 거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만 어제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이 어제 공개가 됐죠. 공소장에 뭐라고 나왔느냐 볼까요? 이상민 전 당시 행안부 장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민의 일부 언론사 봉쇄,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라고 적시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한테 24시경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 본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만약에 진짜 무슨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뭐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단전 단수부터 지시했겠죠. 근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 공소장에는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이상민 장관한테 보여줬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원영석 변호사님, 사실 이게 이상민 장관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한테 문건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이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상민 장관과 윤 대통령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공소장이라는 거는 네. 검찰의 주장을 주장. 담은 서면입니다. 네. 증거 자료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증거 자료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을 안 했으니까, 네. 조사를 못 했으니까,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게 조사를 받은 건지, 그렇죠. 이상민 장관한테 전해 들었다는 사람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지, 그것도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돼요. 네. 근데 처음에 저 공소장이 뭐 101쪽이나 된다고 하는데, 네. 저렇게 공소장을 진술조서식으로 만드는 것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저 공소장이 나왔을 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변호인단 통해 가지고 이미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수사 단계에서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많이 나왔지만, 네. 결국 헌재에서 정의 신문을 하니까, 대통령과 같은 정의 신문을 하니까 거의 뭐 99% 대통령의 그 전에 했던 진술과 또는 의견과 부합하는 대로 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공소장만 가지고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증거 자료들이 만약에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면 쓸 수가 네. 없어요. 다 정의신문 해야 됩니다. 결국 헌재에서 지금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분들도 이 홍장원 차장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장군들은 네. 처음에 진술한 그 대정부 질문 이후에는 그 포괄적인 진술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그 정언을 하는데 과연 이게 이 적절한 그런 그 맞는 정언이 이루어질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은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직접 심리에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하는 얘기와 사실상 거의 싱크로율 90% 이상에 가까운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전에 했었던 얘기가 과연 중요하겠느냐, 원점에서 다시 좀 오늘부터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공소장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용현 병력 1000명 미만 보고하자 윤 그 정도면 되겠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이 우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이 인력을 좀 따져보니까 1000명이 좀 안 됩니다. 100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겠어. 국회랑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나와서 변론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정의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최소 2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증인이 약 3천에서 5천 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 두 사람이 대화한 내용은 결국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윤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 검찰에 나와서 얘기를 한 내용들을 토대로 아마도 이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검찰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나가선 병력 100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겠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헌재에서 다시 얘기할 때는 250명 정도라고 또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장 변호사님, 그럼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가서 한 얘기와 헌재에서 한 얘기가 또 다르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보이죠.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요, 처음에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도 나가지 않았어요. 방어권 포기하겠다는 취지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 이런 강화된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메시지를 보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진술은요,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태도 변화, 법률적인 절차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스탠스가 달라진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런 부분이 공소장에는 그냥 검찰이 추정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 변론, 지금 보신 그날의 변론을 보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냐면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증거를 몰라서 저러는 것 같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술이 진술만 있습니까? 녹취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굉장히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어쨌든 공소장에 넣어놨는데 공소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넣기 어려운 사실관계들이에요. 병력을 몇 명을 했느냐는 또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아주 밀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병력 투입 자체는 완전히 확인이 되는 사안이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건 누군가 거기에 대단히 주되게 책임을 갖고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건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일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바뀌어서 헌재의 진술이 바뀐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5차 이 헌재의 심리, 여기에 나오는 여인영, 홍장원 그리고 이진우 이 전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할지가 더 주목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나치도 나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면회 지도부의 원팀 주문 당내선 중도 민심 멀어질라 원성. 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갔죠.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뭐 연령적으로 20, 30대 뭐 청년들이나 뭐 그 다른 세대들이나 그리고 뭐 생각이 그 좀 다양한 우판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다 이게 한데 어울러 가지고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뭐 이런 않고 어쨌든 당이 그러니까 뭐 이 분열돼 있는 모습 보이지 말고 당이 그러니까 좀 일사불란하게 좀 잘 가달라 뭐 이런 취지였어요. 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일사불란하게 뭔가 원팀으로 좀 임해달라라는 이런 주문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가기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님 가기 전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인간된 도리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팀을 주문했다는 건 간 사람은 개인 자격으로 갔는데 윤 대통령은 지도부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말씀은 개인 자격으로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네. 개인 자격으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그 개인 자격으로 가시려면 긴 연휴 기간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셔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함께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데다가 거기다 이제 나경원 의원까지 함께 같은 날, 그러니까 긴 연휴가 끝나고 사실상 첫 번째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사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뭐 접견이 불가능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날짜를 달리 갈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이죠. 그렇죠. 안 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는 이것의 어떤 그 여론 효과라든가 보도 효과 같은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셨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가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그 구속된 상태고 영어의 몸이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서 본인에 대한 지지가 많이 결집되고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 요구를 한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 지도부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 다짐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지금 말씀은 결국 당과 윤 대통령 같이 간다는 얘기가 어제 결국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당이 뭉쳐서 우파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잘 뭉쳐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수 결집을 지금보다 더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윤 대통령이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는 좀 양쪽으로 굉장히 결집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지금 결집이 돼 있다라고 분석을 하긴 하는데 네. 윤 대통령 얘기는 아직 보수가 더 결집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중진 의원들이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네. 정치 초보인 대통령,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그리고 유튜브에 빠진 대통령, 망상에 빠져서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과 같이 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이 말씀한 대로 전문가들이 양진영은 다 결집이 됐고요. 중도만 딱 떼내서 보면 명확합니다. 거의 2대1 2배 차이가 나거든요. 민심은 그렇게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윤심을 택하고 민심을 버린다면 죽는 길로 가는 건데 그냥 딱 하나입니다. 기왕 버린 몸 어떻게든 되겠지. 3년만 잘 먹고 잘 사자. 그러니까 국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당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들이 3년만 국회의원 임기 동안 잘 지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높은 수위로 비판을 하셨어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 아니냐, 어떻게 같이 윤 대통령 같이 간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제 한 얘기가 윤 대통령이 이 보수 결집에 대한 어떤 취지, 원팀에 대한 주문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볼까요?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 윤의 30분 옥중 정치입니다. 나치, 독일의 나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제 저희 MBN이 단독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30분간 있었던 이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나경원 이 세 사람과 얘기를 하면 30분 동안 나치 얘기도 했다라고 이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체 나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시죠.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 내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네, 의회 독재 얘기를 하다가 나치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 얘기인즉슨 지금의 민주당이 마치 나치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네. 정상적이진 않죠. 민주당이 다소 야당으로서 좀 거칠게 밀어붙인 건 있으나 지난 3년간 내란 사태 이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먼저 내빈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야당이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손을 내밀어서 햇볕 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더 따뜻하게 보듬었을 때 이게 정치로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강대강으로 가고 결국엔 나치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치 취급하니까 이걸 반국가 세력으로서 때려잡을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다. 근데 사실상 나치라는 게 1933년도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의 부분인데 아예 내용 자체도 틀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을 나치로 보고 선전선동 당해서 뽑아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나치당은요, 폭력, 선전, 그다음에 의회에 대한 반란 이런 어떤 모략을 통해서 의석을 얻었고 그것도 과반을 못 얻었고요. 보수당과 연합을 돼서 과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릅니다. 이번에 민주당한테 22대에서 과반을 준 거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전반기의 국정운영은 도저히 이 나라가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나치를 민주당의 독재로 비유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과 나치를 같이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민주당 쪽의 반박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죠. 분명히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도 같이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뭐라고 기사가 나왔느냐. 윤, 지도부가 아닌데 나경원을 부른 까닭은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왜 나경원 의원이 갔느냐를 알아보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 나경원 의원이 오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을 왜 부른 것이냐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탄핵 심판 절차 문제를 좀 제기를 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좀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실상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절차 문제를 제기한 게 나경원 의원만 제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콕 집어서 나경원 의원을 불렀는가라는 겁니다. 추정의 부분이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네. 대표 경선을 나올 때 연판장을 돌려서 쫓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표 경선에 또 나왔더니 그때 마치 나경원 의원을 밀어줄 것처럼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나이 연대라고 그래서 그때 뭐 나경원 이철규 연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원희룡 전 지사를 뭐 낙점 비슷하게 뭐 낙점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지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네.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그런데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나경원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방어 전략 같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나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좀 미안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물론 어제 가신 분들 세 분이 다 법조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나 의원도 같이 보자라고 얘기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그거야 정확한 거는 네.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생각이 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네. 옆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런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네.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건 어떤 미안함 그리고 더불어서 그래서 더 고마움 그런 게 같이 섞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나경원 의원은 왜 콕 집어서 불렀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경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혹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는지 여부를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설득까지 무슨 얘긴지 볼까요? 반도체 토론회연 2 이재명 몰아서 일하기 왜 안 되냐에 할 말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한 이 토론회를 이재명 대표가 열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 만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점을 왜 안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로시간 내에는 재량근로제의 적용 요건을 확대한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다만 그런 재량근로제가 들어오면은 과업을 받기 때문에 자발적 자기착취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보상에 비해서 많은 통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 또 의심하지 말자. 의심이나 악용의 소지가 있으면 악용을 봉쇄하자. 고더기가 생기면 고더기를 원천적으로 막든지 제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장날라에 담그지 마라고 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52시간제에서 좀 예외를 허용해 주자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얘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자로 그러면 자발적 노동 착취의 이 굴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맙시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었어요. 조선일보가 오늘 그래서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52시간 예외 설득, 노무변에서 낯선 이재명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노무변에서 낯설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중도층에 대한 어떤 이 러브콜 손짓이라고 볼 수 있을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부에서는 반발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노동 환경에 대한 기본의 어떤 노동 가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당내 합의가 요구될 겁니다.
물론 이제 정책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뭐 조선일보는 너무 변해서 낯설다고 하면 안 변한다고 뭐라고 하고 변한다고 뭐라 하면 어떻게 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52시간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노동자들은.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격하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시대 상황이 변해서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했다면 네.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한번 함의를 가지고 깊은 고민을 가지고 한번 민주당이라고 꼭 같이만 추구해야 되냐라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화두를 던진 거는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변했다고 뭐라 하는 것보다는 네.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AI부터 반도체 환경이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가는 것들. 그래야 여야의 또 합의 부분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은 변했다고 할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이런 흐름에 맞춰가는 그런 부분을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만평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눈밭입니다. 눈밭이죠. 눈밭인데 이쪽에 권영세, 권성동, 면회 도리도리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에는 뭐가 있느냐? 네. 지금 실용이라는 이 기중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걸 타온 이재명 대표의 모습입니다. 위에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와 흰 고양이 한 마리, 흑묘백묘라는 거죠.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지금 거의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불도저를 타고 좀 전진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실용주의를 내세운 중도층 포섭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변하는 것들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환영한다. 그런데 네.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52시간 제한 철폐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네. 그건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 하시다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바꾼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이전에 자기 주장을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죠? 그럼 바꾸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반박해 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잘못됐더라. 미안하다. 그러니까 바꾸겠다. 이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믿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 그것이 마치 뭐 대한민국을 살리는 전가의 보도나 된 것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자기가 해왔던 주장들을 확 바꿔버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를 따르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무슨 뭐 그 북중러하고 그 관계가 멀어지고 네. 일본과 기괴하게 가까워졌다고 그걸 탄핵 사유를 넣었던 민주당에서 이제 갑자기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지를 않나 상상도 못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뭐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까지 뭐 그 용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다급하긴 다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거 짧게 서영주 대변인 네. 지금 말씀은 변하는 거 좋고 우리랑 방향 같이 가는 거 좋은데 그럼 여기에서 180도로 바뀔 거면 바뀔 때 최소한 우리한테 사과를 하고 바꾸면 바꾸든지 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 바꾸면 바꾸는 거지 사과가 꼭 필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실용에서 멀어진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실용이라는 건 일이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실용의 노선을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 바꾸면 사과 운운하면서 그걸 못 받겠다면 국민들은 보기에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요? 사과 안 하니까 우리는 그건 맞지만 못 받아. 이게 너무 조금 편협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네. 좀 편협된 사고방식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못 받겠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네. 뭐 사과를 안 하면 못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일단 대외적으로 계속 중도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런데 대외가 아니라 대내적으로 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지금 글이 올라왔어요. 임종석 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평가 성찰하고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받아들여야 이기는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직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요거 아주 짧게 소영주 대변인님. 김경수 지사에 이어서 이제는 임종석 전 실장까지 나섰습니다. 네. 친명 비명 갈등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임종석 전 실장의 메시지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로 간에 눈에는 눈 이해는 인데 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강성 지지층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돌렸던 거에 뒤치되잖아요. 그럼 갈등이 돼요. 그냥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민주당의 변화, 네. 민주당의 어떤 그 안에서의 민주적 정치 절차성이 좀 부족해진 그런 상황을 비판하는 게 맞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격해서 책임론을 운운하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고조하기 때문에 조금 메시지 아쉬움이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이재명 대표 직격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얘기는 다른데 그 부분을 좀 차이를 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조금씩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까지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